다음 발표를 맡은 KDI의 한요셉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이런 사회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나라 외에도 여러 선진국들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이제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에 우리가 진입했던 것이 2018년인데요. 불과 7년 만에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 25년 동안 향후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에 달하면서 세계에서 관찰한 적 없는 이런 정도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을 살펴보면은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당시까지만 해도 중위 연령이 30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나 아니면 유소년층 이제 이런 인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내년에는 중위 연령이 47세고 앞으로 이제 2050년에는 중위 연령이 58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구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도달하는 이런 시점들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지금부터 많이 고민이 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취업자 수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취업자 수의 감소가 역시 확실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와는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활동 참가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다소 크지만은 여러 전망치를 다 종합해 보더라도 2050년까지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현재 대비해서 약 14% 전후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5, 64세 생산 가능 인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 30%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 공급이 축소되는 것이 향후 이제 장기 경제 성장률을 축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어진 미래라기보다는 현재 추세가 계속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제 예상해 본 것이고요. 정책적인 노력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은 이러한 미래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장년층과 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러한 지금 현재 저하량되고 있는 인구 집단에서 더 높일 경우에는 GDP 하락분의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특히 또 장년층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만큼 생산적으로 일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단순히 경제활동 참가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경제활동 인구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면은 더 나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근로 생애를 재설계하는 것인데, 이미 이러한 논의들은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더 오래 사는 만큼 더 오래 일하기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굉장히 당연한 이러한 구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OECD에서 그러한 주제들을 제시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거는 크게 이제 같은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성이 높은 상태로 부문 간 직장 간 이동을 통해서 더 오래 일하는 이러한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생산성과 보상이 괴리되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장기 계약이 충분히 확산되는 것, 그리고 또 생산성이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또 채용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중장년 노동시장 현실은 어떠한가 살펴보면은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 노동시장을 살펴보면은 조기퇴직으로 특징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조기퇴직 현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메저 중에 하나가 이 중위 근속 연수를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임금 근로자의 각 연령별로
이 근속 연수로 쭉 줄을 세워봤을 때 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는 분이 어느 정도의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 50세 전후로 이 근속 연수가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중단이 되고요.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특히 남성의 경우는 이제 60세 정년을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년 이전부터도 이러한 중위 근속 연수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다른 나라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미국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연령에 따라서 근속 연수가 증가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그 60세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이른 연령에 30세 중후반부터 중위 근속 연수가 정체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애 주직장에서 이 남성 50대, 여성 30대 중반 이후로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이것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유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권고사직이라든지 명예퇴직, 정리해고, 일자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건강 악화 이런 사유들이 많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돌봄 사유가 여전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좀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에도 비슷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축도인 임금 근로자 중 1년 이하 근속자 비중, 보통 노동 이동성의 축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봤을 때 남성의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0대 한 후반 이후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후반 이후로 이 이동성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동 이동이 그럼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동들의 그 방향성들을 잘 살펴보면은 기존보다 더 좋지 않은 일자리 또는 내지는 기존에 일하지 숙련을 축적하지 않았던 분야로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기간제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어서 자발적 이동이라기보다는 비자발적 노동 이동이 증가한다. 따라서 고용 불안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55세, 64세 임시 고용 비중은 약 34% 정도에 달해서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높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비정규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이 고용 불안이 사라질 것인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동 공급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그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 노후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공급 의지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실제 그 노동 시장에서 중장년층에 주어진 일자리는 부족한데요.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50 이후로 이제 고용률이 점점 하락하면서 이때 확장 실업률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업률 상승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이것은 구직 활동은 하지는 않고 잠재 구직 형태로 머무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일이 주어진다면 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이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경력 단절 이후로 계속 이러한 잠재 실업률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동 수요 중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는 그나마 많이 가능한데 특히 정규직 노동 수요가 부족하고 특히 더 나아가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규 고용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장년 노동 수요가 그럼 낮은 이유는 다시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임금의 연공성이 높다는 것이
계속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OECD에서 피약 데이터, 그러니까 각국에서 수집한 노동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여러 결정 요인들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근속 연수로 설명되는 부분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근속 연수로 설명되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더라. 가장 이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연공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일정 연령이 지나고 나면은 명예퇴직이라든지 권고사직 같은 형태로 조기 퇴직을 유도할 요인을 강화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금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임금을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또 장기적으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인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 과거에 지역 내 경기 침체가 있어가지고 임금 상승이 억제됐던 이런 그룹과 그렇지 않은 이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어가지고 계속 임금 상승이 있었던 이런 그룹들을 비교해 보니까 임금 상승이 있었던 곳에서는 이 오히려 명예퇴직이나 이런 희망퇴직 같은 이런 형태의 이 퇴직이 많아지더라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엄밀하게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 사용자의 유인을 강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강한 고용보호인데요. 이게 고용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용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인데 사실 노동경제학에서는 가장 좀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로 이 고용보호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채용이 또 줄어든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자체가 더 경직화되는 것인데요. 이 정규직 고용보호가 해고를 줄이지만은 전반적인 채용 수요도 억제함으로써 어떠한 이유로든지 한번 정규직 직장에서 이탈하고 나면은 다시 정규직에 재진입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고용보호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장년 고용 불안을 더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50세 이상에 대해서 해고세를 부과를 했다가 철폐한 적이 있습니다. 해고세를 철폐하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분석했더니 오히려 50대 이상에 대한 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호라는 것이 그냥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기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계속 지금 이미 이제 계속고용위원회에서도 이제 노사정위에서 계속고용과 또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에 이제 고령자 고용법 개정으로 그 전까지는 60세 노력 의무만 있었는데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화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선례를 사실 따른 것인데 일본에서도 똑같이 60세 이상 정년을 노력 의무화를 과거에 했다가 또 정년을 의무화했었고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전까지 정년이 되게 55세, 58세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조기 퇴직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정년을 확대함으로써 이 장기 재직을 더 유도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이 논의의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추가적인 정년 연장을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65세 정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적어도 이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는 이러한 정년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논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인력난 해소 측면이고요. 고령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는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존 직장에서 오래 일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득 공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이 논거 중에 하나이고요. 또 연령 차별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증가시킨 바가 있고요. 또 이 연령 차별 금지법도 이미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정년이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년 연장이 현재의 이 노동시장 현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는데 지난 60세
정년 의무화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정년 연장은 여전히 매우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애 주직장 조기 퇴직 시에 사유하고 연령들을 쭉 살펴본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실제로 정년 퇴직하는 비중은 남성 같은 경우에 약 20%에서 25% 정도, 여성의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아까 잠깐 살펴봤다시피 대부분 권고사직이라든지 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또는 계약 종료 내지는 회사 사정에 의한 휴폐업 등에 의한 이러한 경우가 많고 또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력난 해소라든지 또는 그 소득 공백 극복과 같은 이러한 정책 목표가 대선과 불일치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인력난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이 여러 이 전망 작업들에 의하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육상 운송업 내지는 소매업 이런 분야에서 이 인력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저학력 고령층이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향후 지금 현재 정년 퇴직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전문직, 사무직 또는 생산직 이러한 분야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난 해소와는 다소 동떨어진 이러한 차원이고요. 정년 연장이라는 수단으로 그것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소득 공백 극복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정년 퇴직자들은 그래도 퇴직금도 상당히 주어져 있고 이미 생애 주기에 걸쳐서 자산 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정년 이전 조기 퇴직자에 비해서 빈곤 위험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스매치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양질의 일자리의 경우에는 세대 간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시행 당시에도 제가 분석했던 결과에 따르면은 이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러한 청년 일자리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요. 물론 이것이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은 최근 해외 문헌들 같은 경우도 적어도 총량적으로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양질 일자리를 둘러싸고서는 이 세대 간 경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층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일자리 상황이 그렇게 고용률은 좋지만은 여전히 이 청년 쉬었음 비중이 높다든지 이 청년 그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좋은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장기간의 대기 실업도 감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의 어떤 청년층에게 가능한 양질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의 이러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이런 영향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또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데 정년 연장이 오히려 조기 퇴직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제 시행 시기 이전에 공표 시기에 조기 퇴직을 줄였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특히 정년 연장의 영향을 크게 받은 코호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 고령층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고용 비중이 줄어드는 이러한 부분들, 또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해서 비자발적 이직이나 모직자 전환이 증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 그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실제로 이 정년 연장 이후로 정년 퇴직의 비중이라든지 61세, 62세로 한정했을 때에도 정년 퇴직의 비중이라든지 조기 퇴직의 비중 자체는 총량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그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됐던 분들의 평균 정년 퇴직 연령만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현재까지의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이 시행 이후로 고령 고용이 확대되고 재직 기간 연장 등의 효과도 분명하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로생애 자체를 재설계해서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한 수단인 것을 맞고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 정년 연장을 통해서 연령 차별을 극복하는 이러한 방향의 움직임도 분명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정년 연장이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사례들로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유연한 장기 계약을 먼저 충분히 확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가 확인해서 최소 기준을 선언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고용 의무화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제 이러한 방식 외에도 또 영미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유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이미 정년을 폐지를 했었고요. 그 외에 영국도 2011년에 정년을 폐지를 했고,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정년을 이미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갔을 때 오히려 정년 연장이 부작용이 적고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겠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책 방향으로는 현재는 조기퇴직 극복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금 현재 시급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 임금,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고용 보호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 이를 통해서 정규직 노동 수요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관련해서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직무급 도입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서 산업별 협의를 통해서 이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재설계하고 보상을 실제로 실시하는 이러한 인프라들을 확산해가는, 또 민간 특히 기업들을 확산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규직 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시에 이제 원직복직 원칙이 계속 유지가 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전 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분쟁 비용은 축소하고 채용 시에 예측 가능성을 더 높임으로써 이 채용을 제고하는 이러한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적절한 계약 종료의 비용을 부과해서 현재보다 보호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간제나 파견과 같은 이제 고용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 수당을 부과해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를 하는 한편, 또 현재는 지금 없는 1년 미만 임시직에도 퇴직금을 부과하여서 불필요한 분쟁들을 좀 줄이는 이러한 방향의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또 구직 급여의 보장성과 또 구직 유인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또 많은 조기퇴직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상 사유로 그 생애조직장에서 이탈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 서비스직이라든지 또는 기능직 또는 단순 노무직과 같이 좀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 이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의 개입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적절한 수준의 자동화나 또는 이런 장비 투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여성 조기퇴직을 줄이려면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하는 것, 또 채용 해고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향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이 너무 강화됐을 때는 또 역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과 이제 재고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를 촉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수용 가능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혁 노력이 계속되면서 그와 함께 이런 계속고용 지원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좀 은퇴를 늦추는, 그러니까 은퇴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금전적인 유인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동료들이 언제 은퇴하느냐 이런 기준 연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같이 오래 일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의무화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만은 지나치게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